안녕하세요. 네, 이번 시간에는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부모교육 이론과 관련지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긴 하지만 우선 오늘 이 시간에는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교육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죠. 자, 기노트는 이스라엘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다가 미국으로 건너가서요, 컬럼비아 대학의 임상심리학을 전공을 했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엑슬린의 누리치료법을 배웠고요. 그 후에 슬라브슨의 심리역동 이론이라던가 또 그거와 관련지어서 부모-자녀 관계 발달 단계에 따른 변화 과정에 대해서 배웠고, 참여자의 인성 구조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심리요법을 부모교육에 적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플로리다 아동지도서 연구원으로 아동과 청소년을 심리치료를 하면서 아동과 부모의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 또 부모 개입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부모 교육 기법을 개발했습니다. 자, 기노트의 부모 교육 이론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매슬로우나 로저스나 그의 인본주의 심리학의 영향을 받은 엑슬린과 슬라브슨의 인본주의 심리학을 기초로 해서 아동 중심 부모 교육을 정립을 했어요. 그래서 영유아를 인간적으로 대우해서 의사소통하는 것을 강조해서 인본주의적 전략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러면 기노트의 인본주의 부모 교육의 개념과 관련돼서 자녀 관계를 이해하기에 앞서서 기노트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 부모-자녀 관계에 대한 것이죠. 근데 부모-자녀 관계가 수익적인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인 관계에서 출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노트가 가지고 있던 이론의 근거를 좀 먼저 살펴보죠. 자, 기노트는요, 심리학의 기초를 두고 있고, 그래서 아동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자신의 어떤 행동을 조절하면서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소유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부모는 이런 자녀의 인성이나 또 지능, 이런 체격에 상관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녀의 감정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 자기 자신을 인식할 수 있을 때 자녀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상호작용과 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기노트의 부모 교육 원리에 개발을 했는데, 중심적인 내용은 그거예요. 어떻게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가 하는 것과 또 어떻게 자녀의 집중을 얻을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기노트가 알려줌으로써 부모 교육을 함으로 인해서 부모 자녀 간의 갈등을 피하도록 함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부모 교육 원리를 좀 살펴보자면, 우선 첫 번째가요, 부모 자녀 사이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우선 기노트의 부모 교육의 핵심은 부모 자녀 관계에 있어서 상호작용과 대화입니다. 자, 아이들이 정서나 감정 상태를 거울처럼 있는 그대로 반사시켜서 아이들 스스로가 반응 행위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자, 이때 아이들이 자녀들이 그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이해시키기 위해서 설명을 한다던가 설득을 한다던가 이런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먼저 예를 들어 볼게요. 아이가 엄마는 늘 동생만 생각해, 동생만 사랑해, 난 싫어해. 자, 아이들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아이가 말하는 본심은 무엇일까요? 근데 보통 엄마들은 그러죠. 아니야, 너 왜 그렇게 말하니? 엄마 너도 좋아하는데, 사랑하는데,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들을까? 자, 아이가 그렇게 말하는 거는 어떤 의미예요? 그쵸? 정말로 엄마가
동생만 사랑해 라고 말한 거에는 그 말의 속뜻은 나도 사랑해 줬으면 좋겠어 라든가 그런 마음이 있죠. 속마음이 있죠. 그래서 부모가 바람직하게 상호작용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네가 생각하기에는 엄마가 동생만 사랑하고 너를 동생만큼 사랑하지 사랑해주지 않는 것으로 느끼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이들은 네 라던가 엄마 그래 정말 그래 이렇게 반응을 보이죠. 근데 엄마가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그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구나 라고 그 아이의 마음을 읽어주는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안아주거나 포옹을 해준다거나 어루만져주면 그쵸, 아이는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을 부모가 상호작용 관계를 맺으면서 풀어줬기 때문에 아이는 어느 정도 해결이 된다라는 거죠. 자, 이럴 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설득을 해서는 안 돼요. 설명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의 특성을 모욕하지 않고 부모의 감정을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은 것처럼 자녀의 감정을 부정하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은 그러니까 바람직하게 표현하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예요. 자, 하나 또 예를 들어보죠. 보는 것처럼 의사가 이 주사로 날 죽일 뻔했어 라고 말했을 때 아이가 병원에서 주사 맞고 오면 의사 선생님 미워 나 주사 안 맞을까요? 정말 너무 아팠어 정말 선생님 미워 이렇게 불평을 할 수가 있죠. 이럴 때 감정을 수용하는 경우 부정하는 경우 두 가지 예를 좀 들어볼게요. 자, 수용한다라고 하면은 너 정말 아팠구나 많이 아팠네 안 됐다 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맛보았으면 하고 바를 정도로 많이 아팠구나. 또 매번 그런 주사를 맞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구나. 그래도 다 맞고 나니 얼마나 가뿐하니? 이런 거. 근데 만약에 아이가 정말 의사 선생님 날 죽일 것 같았어요. 아팠어요. 정말 아팠어요. 미워요. 그랬을 때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지 않고 부정을 한다. 이런 표현은 뭐가 그렇게 아파? 엄마도 맞아봤는데 되게 아프지도 않더만 이런다던가 애기같이 그것도 못 참어? 라던가 주사에 익숙해지는 게 좋을 거야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주사 맞아야 되거든 이런 대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 아이의 감정을 받아들여 주지 않는 거죠.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키노트가 얘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대화를 하는 것이 좋으냐라는 거와 관련되어서 우선은 부모-자녀 관계에 있어서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또는 그 감정을 읽어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두 번째 부모교육 원리로서 효율적인 칭찬 그리고 비평. 칭찬 우리가 너 참 착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 착해라는 말에 아이들은 이제는 더 이상 속아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람직한 칭찬, 바람직한 비평은 어떤 것인가? 자, 아이들을 칭찬을 할 때는요, 정말 현명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키노트는요, 칭찬을 현명하게 하는 방법, 전략을 최초로 개발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를 칭찬할 때는 구체적인 노력, 성취에 대해서만 사용하고요. 그 범위를 넘어서서 아동의 성격까지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또 아이들의 노력이라든가 성과에 대한 칭찬이 아이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사실은 효과가 있어요. 또 꾸중에도 정확하게 아이들이 저지른 행동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고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칭찬이 때로는 그 부모의 뭐라고 말씀드릴까요? 의도와는 다르게 자녀에게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그것이 너무 과잉되거나 또는 그거를 너무 하나의 그 계속적인 방법으로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 이제 예를 들어 보자면은
칭찬하는 방법 볼까요? 저는 어리석은, 느린, 뭐 이런 단어뿐만이 아니라 멋진, 예쁜 이런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라고 기노트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격이나 능력을 평가하는 말은 교육에도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칭찬하는 것이 좋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행동에 대해서만 칭찬을 하고 비평을 할 때도 잘못한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 행동에 대해서 이런 행동을 했구나, 그 행동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 거야 라는 것, 그것만, 사실만을 이야기하면 아이들은 그것을 바람직한 칭찬으로 듣고 또는 나에게 알맞는 적절한 비평, 야단으로 듣는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또 기노트가 이야기한 부모교육 원리 중에 한 가지를 더 살펴보면 행동의 한계를 분명하게 설정을 하고 또 설정하고 그거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기노트는요, 아동의 모든 감정은 받아들여지고 수용을 하되 행동은 제한하고 그 다음에 걸러내야 된다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행동을 제한할 때에는 아이들로 하여금 어떤 행동은 허용이 되고 또 대신할 수 있는지 그걸 분명하게 알려줄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노트가 이야기하는 부모 교육의 기본적인 철학은 자녀는 부모에 의해서 양육되기 때문에 부모를 닮으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부모의 역할, 그 다음에 부모 훈련, 훈련 원칙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기노트는요, 부모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또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구분해서 좀 설명을 했는데요. 다시 말씀드리면 아버지의 역할은 굉장히 외재적이고 사회적인 측면이 강한 반면에 어머니의 역할은 보다 내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정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주로 가정 환경을 조성한다던가 또는 건강과 일상생활을 지원한다던가 그 온정적인 양육 역할을 하고요. 또 반면에 이제 아버지들은 모험심과 독립심을 배양하는 역할을 담당하기도 하고 또 양심이라든가 도덕적이나 인격적인 훈련을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또 사회적인 경험이나 양육을 구하는 역할을 주로 맡아서 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보면 이제 우리가 전통적인 부모의 각각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에는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오늘날의 부모들은, 어머니는, 아버지는 주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물론 이제 오늘날의 가족 구성원들이 굉장히 다양해지고 또는 이제 한부모 가정들이 많이 증가되고 있기도 해요. 자, 그렇다면 이전에 생각했던 우리가 이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어머니 아버지의 역할, 그리고 오늘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부모 교육 원리 가운데 또 하나는 뭐냐면은 행동의 한계를 설정하고 실시하는 것과 관련지어서 레틀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아동의 행동을 색깔로 구분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자녀의 행동 신호를 초록색, 노란색, 빨간색 등으로 구분해서 빨간색 영역에는요, 그 행동은 좀 위험한 행동, 그리고 초록색 영역은 건전한 행동, 그 다음에 노란색은 어떤 걸까요? 중간적인 성격의 행동들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 유형이 부모로부터 수용될 수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경우의 행동이 무엇인지,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간단하게 좀 살펴보면요. 자, 빨간색 영역에 해당되는 것들은 굉장히 위험 수준이 높은 것들이에요. 그래서 어때요? 그런 아이가 하는 행동을 그냥 그대로 묵과해서는 안 되는 것, 중지시켜야 되는 행동들,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금지된 행동, 또는 심지어 인명이나 재산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한 행동들. 자, 이렇게 구분을 했고, 또 하나 이제
그 초록색에 있는 그 행동들은요, 위험이 굉장히, 그 위험 수준이 굉장히 낮은 것들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기대하거나 인정해주는 행동, 언제나 자유롭고 친절한 행동, 승인되는 행동들. 자, 그럼 노란색 영역에 있는 중간적인 성격의 위험 수준이 중간 정도인 행동들은 뭘까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묵인해 줄 수 있다거나 또 배우자에게 장래를 보아서 베풀어 줄 수 있는 행동이라던가 배우는 사람에게 있어서요. 자, 그 다음에 특별한 환경이나 처지 때문에 묵과할 수 있는 행동들. 자, 그래서 초록색은 말씀드린 대로 아동의 행동을 허용이나 인정해주는 신호이고요. 노란색은 특별한 이유가 있을 때는 인정해주고, 그러니까 할 수 있고, 어떤 데는 할 수 없고, 자, 그래서 장래를 기대하기 위해서나 특별한 환경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일 때 인정해 주는 거고요. 빨간색은 어때요?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금지된 행동, 인명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것, 이렇게 이제 구분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행동의 한계를 정할 때, 요 레틀의 아동 행동 신호를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하고 또는 여기 이러한 범주 안에서 아이들의 행동을 허용할지 허용하지 않을지를 좀 기준을 좀 가지고 있으면 좀 편리하겠죠. 자, 네 번째는요, 모델로서 부모 역할을 담당을 해야 되는데, 자, 아이들이 그 느낌을 먼저 이해하고 수용하는 것이 모델로서의 부모 역할을 담당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고, 기본적인 철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고 또 자신의 느낌에 대해서 솔직해져야 돼요. 그래서 자녀에 대한 성격이나 인성을 공격하는 적에 찬 행동이 아닌 범위 안에서 부모 자신의 느낌을 표현하는 기회를 스스로 만들어서 자녀들의 아이들의 요구라든지 그 다음에 감정이 이렇게 서로 접목될 수 있도록 기술적인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기노트의 부모교육,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부모교육과 관련지어서 부모교육의 원리를 4가지를 좀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기노트의 이론을 적용한 그 프로그램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우선 그 기노트의 부모교육은요, 부모 상담 모임을 통해서 이루어졌는데, 집단 인원은 한 10명에서 20명 정도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주 1회 한 번 모였을 때마다 1시간 한 30분 정도, 그 다음에 이건 15주 동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15주 동안 모이면서 부모들이 자신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데요. 그럼 이 부모 교육을 진행하는 지도자들은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를 인식할 수 있도록, 여러 사람 앞에서 스스로 이야기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조성해 주기도 하고, 또 부모들이 관련된 양육 기술을 배우도록 지도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하게 돼요. 자, 그러면 이 부모교육 관련지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크게 사실은 이제 4단계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그 단계별로 보면은 처음에 불평을 늘어놓는 단계에서 감수성을 높이는 단계로, 그 다음에 개념 형성 단계로, 그 다음에 기술 습득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게 됩니다. 먼저 불평 늘어놓기 단계는 뭐냐면은 엄마들이 이렇게 모이잖아요. 부모 교육 위해서 상담 통해서 이렇게 모임을 가질 때 그 부모들은 다 각자 자녀들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모여요. 그러면서 아이를 기르면서 양육하면서 생활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이야기하게 되죠. 그래서 부모들은 서로 어때요? 아, 나만 이런 고민이 있는 게 아니구나. 저 집에도 저런 문제가 있구나 하면서 공통 부모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서로 공감을 하게 돼요. 그래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이제 부모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뭐 자녀에 대한 끊임없는 불평이나 또 자녀 양육하면서 겪었던 좌절감이나 분노, 혼란 이렇게 털어놓게 되죠. 자, 그러면 털어놓게 되면서 지도자는 그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
모든 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용납하는 태도로 관심을 기울이게 돼요. 자, 지나치게 허용적이거나 또는 지나치게 제한적인 부모 입장에서는 서로의 공통점과 서로의 다른 점에 대한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지도자는, 이 부모 상담 모임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는요, 그 안심하고 불평을 털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가능한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도록 또 조심스럽게 유도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부모교육 단계 두 번째는 민감성을 향상하는 단계예요. 자, 이건 뭐냐면은 부모들이 부모를 괴롭히는 문제 그 자체에만 관심을 갖고 굉장히 괴로워하고요. 그리고 좀 이렇게 막 불평을 늘어놓게 되죠. 근데 이제는 그 단계에서 좀 더 나아가서 그렇게 불평하는 대신에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들의 느낌이 어떠한지를 자녀의 입장에서 감수성을 갖고 생각해보는 단계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이 나쁜 그 감정 때문에 나쁜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깃노트는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 부모들은 감정을 탐색하도록 격려받아요. 그래서 당신의 자녀는 어떻게 느낄 것인가,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라는 질문을 받게 됩니다. 이럴 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자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게 되고, 그래서 자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민감성이 향상되게 되겠죠. 예를 들어서 토스트를 굽고 있는데요. 아기는 울고 전화는 울려오고 토스트는 타고, 이때 남편이 들어와서 뭐라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엄마라면, 아내라면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이런 그 대화 주제를 주고서 이런 대화를 연습해 보면서 감정 과정, 탐색의 과정을 거치게 되죠. 만약에 이제 A형, 우리가 이제 유형을 좀 나눠보자면, 이게 무슨 냄새야? 토스트 하네? 당신은 언제 제대로 토스트를 굽게 되지? 이건 뭐예요? 빈정거리는 거죠. 자, 또 다른 유형을 좀 볼까요? 이거 안 됐네. 아기도 울고, 전화도 울고, 토스트까지 타고, 정신없네. 아이고, 이건 뭐예요? 공감하는 거죠. 또 하나 한번 볼까요? 아이고, 내가 토스트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겠군. 예, 혀를 차요. 이게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당신은 토스트 굽지 못해. 무시하는 거죠. 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부모이든 자녀이든 그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 아는 것. 자, 감정 탐색 기술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게 바로 민감성을 향상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민감성 훈련을 통해서 자녀의 행동에 대해서 예민하게 느끼고, 자, 그럼으로 인해서 아이의 행동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내려고 노력하는 과정. 예, 이것이 두 번째 단계에서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는 뭐냐면 개념 형성 단계예요. 자, 부모들이 전 단계에서는요, 감정 교류의 그 통찰력이 생겨서 감수성이 높아지게 되는 훈련을 하게 돼요. 자,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아이를 다룰 때 뭐가 문제인지, 왜 실패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평가 분석하고 자녀 양육에 대한 새로운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그러니까 자녀의 심리 발달에 대한 이론을 실제에 적응해 보는 단계가 바로 개념 형성 단계예요.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뭐 이렇게 이전에 아이들을 통해서 이해하게 되고, 그걸 가지고 그 지도자로부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을 하고 어떤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거를 배우게 되죠. 그걸 배운 것을 적용해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 단계 새롭게 형성된 그 자녀 문제와 부모 역할에 대해서 그걸 전제로 해서 부모 자녀 관계를 개선하고 또 자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육 기술을 익혀서 그것을 이제 실천해 볼 수 있도록
도움을 받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때 지도자들은요, 부모가 자녀의 문제 행동의 원인이라던가 그 다음에 자신의 역할을 파악하는 통찰력과 함께 그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배양시키는 것이 필요해요. 자, 이런 개념 형성 단계를 거치고 그 다음 단계,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기술 습득 단계입니다. 자, 이 부모들이요, 사실 이 세 단계를 진행해 오면서 충분히 어떤 측면에서는 새로운 거를 배우게 되고 알게 되고 그것을 적용해 보게 되겠죠. 자, 이런 적용을 하는데 어디서 하느냐? 직접 집에 가서 해보는 거예요. 집에서. 그래서 부모들이 배웠던 것들을 3단계 모임을 통해서 3단계를 과정을 거치면서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를 서로 생각하고 토의하고 분석하고 새로운 방법을 배워서 직접 적용해 보는 것. 자, 이게 기술 습득 단계예요. 그래서 부모들이 자신의 문제를 굉장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또 바라보고 어떤 때는 굉장히 감정적으로만 반응을 하는데, 부모들과의 모임을 통해서 그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것이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감도 하게 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안목들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부모의 문제가 보다 객관적이고 통찰력을 갖고 보게 돼요. 그래서 일단 집에서 적용해 본 다음에 그 방법이 또 성공했는지 또 실패했는지 그 효과를 토의를 통해서 새로운 양육 기술에 대한 지식이나 기술을 익히게 됩니다. 사실 부모들이 그 기노티의 이 부모 교육 단계를 거치면서 부모들은 애정적인 어휘를 사용하게 되고요. 이런 어휘 사용을 통해서 자녀들과 의사소통하는 기술이 점차 향상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기노티의 부모교육, 특히 인본주의적인 관점에서의 부모교육 이론들을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내가 자녀라면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것 있을 거예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러지? 또는 내가 그 부모라면 우리 아이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내가 말했을 때 왜 뭐가 문제지? 이런 것들이 불편한 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한 가지씩 생각을 해보고, 그래서 기노티의 그 부모 교육을 좀 적용을 해서요, 여러분들이 의사소통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는 그것도 괜찮고요. 레트가 제시했던 아동 행동 신호를 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구체적으로 빨간색에 적용되는 행동, 노란색에 적용되는 행동, 초록색에 적용되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찾아서 기술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퀴즈예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그냥 한 가지 정해줄게요. 레트의 아동 행동 신호, 빨간색, 노란색, 초록색에 해당되는 행동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서 다음 강의 시간에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